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 존 스컬리 대표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티브 잡스 노력에 몫인 거죠. 그 다음 결과들은. 미국 샌더스 후보 분노의 주먹 사진 보면서 참 우연이다 싶습니다. 저도 그저께 싸우겠다고 외치면서 주먹을 쥐고 여러 번 이제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새벽 프랑스는 중도 신당의 마크롱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프랑스는 낡은 이념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한국의 대선도 변화와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네. 이번엔 안중근의 본인을 비유한 안철수 전 대표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 교수님. 네. 안중근과 안철수.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게 아마 순응한 씨 아마 그 본이 같을 건데요. 네. 근데 뭐 안중근 의사야 뭐 이제 두만강을 넘으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을 하고 뭔가 조국의 해방의 결정적 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두만강을 건넌 건데 예.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이것과 무슨 연관성인지 잘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이 참패를 당하게 되면은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명에 주구나 한식에 주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주의봉을 한번 흔들어 보고 예. 그래서 차라리 하면은 덜 후회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심정이 아닌가 저로서는 예. 이해가 됩니다. 허 교수님,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갈 것만 생각하면 이번에 출마 안 하는데 당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당 후사라는 예. 말을 썼죠. 원래 여의도 화법을 하면 선당 후사 이런 말을 쓸 때는 예. 자기가 뭐 물러나거나 뭐 양보하거나 이럴 때 뭐 선당 예. 후사의 정신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이거는 당 대표를 나가면서 선당 후사라니까 좀 예. 와닿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선사후당이라 했으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예.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뭐 이 당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창업 대주주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당이라는 버스,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버스에 핸들을 놓아버리면 이 버스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이 버스가 잘못하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통합돼 버릴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 내가 무조건 성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 다음 대선으로 달려야 한다. 그 중에 중간에 지방선거도 격려하고 예. 곳곳에 할 것이 많다. 내가 잡지 않으면 이 버스가 어디로 달릴지 모른다는 그런 초조감과 불안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당내에는 안철수 전 대표와 목적지가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천정배 의원은 최악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동영 의원은 말에서 내려서 말을 끌고 가야 할 텐데 정반대로 말을 탔다. 우리 당 참 걱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 그 당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습니다만 예. 대신에 그 국민의당 호를
운전석에는 내가 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것 같은데요. 실제로 2파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죠.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정동영 의원 두 명의 어떻게 양강 그 외에 다른 이현주 의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예. 벼랑간 그 이 당에서의 어떤 그 이른바 대선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면제를 받자마자 다시 그 당권 경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 기존의 어떤 그 출마를 준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견제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 109명이 예. 출마를 강력하게 선언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응도 뜨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반발이 심해지면서 동교동계 탈당 움직임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당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독특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나와야 된다,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인이 대표 출마를 하기 때문에 탈당 사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 공당으로서의 존재할 가치가 나는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게 아니냐. 아니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 탈당을 한다는 그것은 바람직한 당원의 자세가 또 책임 있는 당원들의 사명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위원장님 좀 전에 그러니까 반발해서 왜 탈당을 하냐, 안철수 전 대표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해법인데요. 저는 저런 지금 박주선 의원의 얘기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이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도 있고 그 제보 조작의 그 간접적 책임은 최소한 있는데 예. 도의적 책임은 있는데 너무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이렇게 급히 서두는 모습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가 대표 나오니까 우리는 그만두겠다. 그런 식의 화법이라면 예. 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로 나왔을 때 말이에요. 나머지 예. 사람들은 다 탈당해야지 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표되니까 탈당하다 이것도 굉장히 명분이 좀 부족한 그런데 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상호 불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호 불신이 있어서 벌써부터 이제 추미애 그 대표가 계속 국민의당 때리기를 그렇게 강하게 한 이유가 뭔가 이런 식으로 세게 때리면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아서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공이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때리기에 앞장선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성과로 돌아올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부 그 추미애 대표가 이제 동교동계 원로들하고 뭐 나름대로 물밑 그 소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터거든요. 지금 예. 여의도 정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호 불신이 낳은 예. 지금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했지만 등록일까지 다시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거는 저 박지원 전 대표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님은 뭐 예전에 그 탈당해서 국민의당 가시기 전에도 예. 문재인 그 당시 후보하고 관계에서도 뭐 이렇게 대선과 당권을 분리하자, 대권 당권 분리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출마 못하게 했죠. 그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논리예요. 예. 비슷한 논리인데 결국은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 안철수 전 의원을 못 나오게 하는 이런 그 호남의 정서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국민의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손을 떼버리면 자신이 영원히 배제될 수 있고 자신이 대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다시 가동을 해서 가려 예. 하는데 자신이 탈차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자신이 완전히 그 소외돼 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초조하고 다급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당대표 나올 것이라고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요. 대선 때 박지원 이른바 상황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전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박지원 예. 전 대표님 이야기만 듣고 안 전 대표가 정치할 것 같으면 정치를 안 했겠죠. 예.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말씀을 자주 하니까 상황론은 나올 수밖에 없죠. 뭐 듣든 안 듣든 이 어떤 결정권을 자기의 충고로 뭐 이렇게 계속 강하게 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뭐 전에도 나왔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충고 따라서 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더 안철수 전 대표 이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뭐 나온다고 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 근데 대선 때 말이에요. 예. 그 박지원 대표 그 안철수 상황론은요. 당시 홍준표 후보가 집중적으로 유포시킨 거예요. 근데 그 유포시킨 이유가 경상도에서 본인이 지지세를 좀 강하게 모아야 되는데 그 뭔가 그 표적을 말이에요. 박지원 대표를 삼고 싶어서 그때 홍준표 그 후보가 집중적으로 유포시킨 얘기죠. 예. 그런데 다른 정당도 시선이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표방했던 게 뭡니까? 새정치 아닙니까? 이 새정치는 이번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출마해서 물론 당대표 전 될 성산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염치 없는 짓이죠.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 정치인과 연예인들과 이 똑같은 그 유전 인자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급하고 때로는 뭐 그래서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신 교수님, 네. 연예인과 정치인의 유전자가 그런 좀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명을 한번 받고 화려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은 무대에서 내려와서 대중으로부터 잊혀지는 거를 못 참아하는 뭐 이런 속성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정치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어차피 지방선거 망하면요. 그 국민의당은 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한번 지휘해보고 싶다. 이 판단인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 그것은 당이 죽는 길이라고 했거든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이 죽는 길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안 대표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정치 구단의 어떤 그 풍모를 보였는데요. 나름대로 말씀드렸듯이 그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학습 효과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015년 28 전당대회 때 당권 대권 분리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서 당권 대권 같이 갔고 결국 그 작년 그 4.3 총선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권까지 거머쥐었기 때문에 결국 나 또한 그와 같은 전철을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의지의 표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실현해 나갈지는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력이 아니겠습니까? 예. 외연 확장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외연 확장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바른정당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데요. 그걸로서 이제 정치 노선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했죠. 극중이다. 예, 중도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어쨌든 지금 양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에 대한 극단적 경계심의 저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도 지금 한석만 빠져나가도 원내 그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바른정당도 좀 불안한 상태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그 전 대표 세력과의 연대 정도는 뭐 간절한 바람이 내면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은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하면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극중의 노선하고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의 노선하고 노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게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극우, 극좌 이런 정치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극중. 그러니까 뭐 중도를 아주 극단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거는요. 어법상으로 말이 안 돼요. 뜨뜻한 뭐 냉수 이게 이런 걸 우리가 형용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중이라는 이게 원래 정치권에서 안 쓰던 말인가요? 이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극중.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극중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이틀째 법정 진술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음성 대역으로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고 경영 승계를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살면서 누구에게 혼나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성분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당시가 처음이어서 매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총 3차례의 독대가 있었습니다. 2차 독대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을 음성 대역으로 들어보셨는데요. 2차 독대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좀 질타를 받아서 청탁할 분위기가 도저히 아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2015년 그 6월 달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사실은 끝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7월 25일 날 2차 독대에 만났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삼성의 그 경영 구도에서의 어떤 그런 그 M&A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부탁을 했고 결국 승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드리겠다.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라는 구도를 짜고 있는데 예. 결국 그 M&A와 내 경영 승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더불어서 그날 만났을 때 이 삼성이 그 어떤 그 승마협회를 맡은 다음에 제대로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아주 질타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위기 좋아서 짬짬이 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더불어서 그 2016년 2월 달에 3차 독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분위기였다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2차 독대 그 진술 내용 중에서 눈여겨볼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했던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게, 여성에게 이렇게 내가 질책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여성에게 질책받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어릴 때 어머니한테 질책도 받아봤을 거고, 예. 어쨌든 뭐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예.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으면 이혼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질책도 있었을 예. 거라고 보는데, 아마 저는 이제 3번째 질책인데 앞에 2분의 질책은 오래돼서 까먹었겠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뇌물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물 사건과 관계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왜 그러면 나머지 수많은 대화를 했을 건데 그건 다 빼고 이 이야기만 도드라지게 예. 하는가 하는 것은 그때의 대화 내용은 별로 이 뇌물 사건과 관계없는 이런 이야기나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어제 갑자기 이건희 전 회장님이 지금도 회장님이죠. 예. 갑자기 건강이 좋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보도가 나오면서 최지성 씨나 이런 사람들이 쭉 하는 게, 우리는 이건희 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의 중심이지 지금 이재용 씨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련의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대가성 뭐 이런 거래를 예.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독대 당시에 그렇게 그 흥분해서 본인에게 뭐를 이제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고는 누구에게 이렇게 살면서 혼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은 군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예. 그러니까 안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왜 안 갔다 왔나를 보니까요. 승마 선수인데 뭐 말에서 떨어져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안 예. 간 걸로 돼 있는데 근데 보면요. 1차 독대를 한 게 2014년 9월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정유라가 2013년에 상주에 뭐 승마대에 나가서 그 원하는 등수를 획득하지 못해갖고 대통령이 챙기고 이런 그 사회적 굉장히 그 빅 뉴스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니까 승마 선수 출신인데 그 정유라가 최순실 딸인 것도 몰랐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뭔가 이제 부정한 그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또 다른 이 또 어떤 의심의 뭔가 예. 단초를 또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2차 독대와 관련해서 내가 여성에게 질책받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이재용 부회장이 3차 독대는 더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성 대역으로 들어보시죠. 2차 독대 때보다 JTBC를 언급하면서 화를 낸 3차 독대 분위기가 훨씬 무거웠습니다.
JTBC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정치적 보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네, 2차도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3차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분위기가 더 무거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2차와 3차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결국 처음에 특검이 처음에 물었던 게 뭐냐면은 3차 독대 때는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2차 독대, 그러니까 2015년 7월 25일 날 독대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400억에 해당하는 약정을 하고 298억 정도를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렇게 지원해서도 고마운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는커녕 이게 삼성의 어떻게 보면 관련사인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그 중앙일보와 JTBC가 도대체 뉴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닭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할 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또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됐지 그것을 이 특검 측에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뒤집을 그럴 어떤 신문은 없었다는 점에서 어떤 그 뉴스로서의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3번의 독대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진술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력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특검이 지금 이제 가장 그 시체말로 깜깜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둘만이 계셨고 둘만이 대화를 했고 녹취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검찰 조사에서도 대질 신문이 된 적도 없고 법정에서도 지금 대질 신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 애초에 진행될 때 법률 전문가들이 뇌물죄가 무죄로 나올지도 모른다.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특검이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기가 직접적 증거 입증이 곤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그때도 이미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간접 증거라든지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은 있지만 특검이 어떤 직접 증거를 드러낼 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참 쉽지 않은 그 싸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삼성전자의 어떤 관련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에 증언을 나와서 이 검찰의 어떤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를 해버렸고 그 증언 거부가 정당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과 특검에서의 증언했던 그 내용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 증거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 같은 증언 거부가 정당해서 특검의 어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못 쓰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서너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있는 물증 그리고 어제 오늘 피의자 신문으로 했던 사람들의 진술 그것밖에 어떻게 보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상당 부분 공소 유지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략하게요.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쪽의 진술은 지금 빠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거부했을까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일단 마주치는 것 자체를 말을 섞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극도로 뭔가 지금 그걸 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굉장히 은밀한 그 어떤 그 사실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의도 시절에 얼음공주라는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떤 감정의 그 변화를 안 나타내는 걸로 이제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민감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재판을 통해서 폭로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재판상에서 나타난 걸로 그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진술 어떻게 변수가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